네, 지난주에 첫 방송한 이후에요. 아우, 시청자 반응이 정말 뜨거운 코너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주간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는 베프의 추억 시간인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 베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상훈입니다. 네, 알고 봤더니 우리 배 프로파일러님은 박사님이셨더라고요. 뭐 그냥 소소하게. 예. 소소하게. 아, 무슨 박사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회학 박사죠. 사회학 박사. 예, 예, 예. 아, 그렇구나. 소셜레지로. 언제 따셨어요, 하기는? 2009 학위 번호가 2009 02로 되니까 2009년 2월. 예.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09예요? 09? 예, 그렇죠. 09학번? 예, 예. 예. 아, 그렇구나. 0056 뭐 이렇게 학위 번호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외워요? 아, 그럼요. 네, 좋습니다. 지난주 방송하고 나서 저는 우리 베프님이 원래 방송 잘하시고 워낙 분석력이 뛰어나시니까 당연히 반응이 좋을 거라 생각은 했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인기가 더 좋으시더라고요. 인정 예상하셨었죠? 예상했죠. 당연하죠. 우리 지난주에 말했었습니다. 약간 재수 없어도 참자. 네, 저는 네. 왕재수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실 주제가 이제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국민대학교가 박사학위 논문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전격적으로 다시 조사하겠다.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제 그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이제 혼란스럽지만은 학위 논문, 그러니까 학위 논문 2개랑 그리고 그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저널에 실은 논문 2개 혹은 3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엔 2개 되는 것 같습니다. 2개요? 원래 이제 보통 사립대학교에서는 박사학위 논문 자격을 줄 때 그 저널에 그러니까 등재 후보지나 등재지라고 하는 연구재단에 등재된 거에 2개 혹은 3개를 써야지 자격을 주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그걸 쓰기 위한 자격으로서의 저널에 2개가 다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박사학위 논문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것은 이제 뭐 데이터 조작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복붙 갖다 썼다. 복사해서 예, 붙여넣기. 붙였다. 그러니까 그것의 원전을 밝히지 않고 했다. 그리고 그 가져온 부분이 그게 일반적인 어떤 학술적인 형태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냥 시중에 떠도는 걸 그냥 갖다 붙였다. 혹은 또 하나는 일종의 보고서를 갖다 붙였다.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는 네, 업계에서는 일정 정도 이제 약간의 그 일종의 작업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혹도 많죠. 왜냐 어떤 유혹이냐면 대충 데이터를 하청을 줘라. 아니면은 대충 이 부분을 얼마를 줘갖고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이 논문 업계에서는 좀 아는 사람은 알거든요. 그렇죠. 뭐 3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뭐 나오잖아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는 박사학위 500, 석사학위 100. 그때 되게 쌌네요. 예, 아니 그거 2000년대 초반 20년 전이니까요. 나도 그렇게 좀 할 걸. 그럼 안 잡혀가십니다. 되겠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게 막 알려진 공정 가격이란 건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이 꾼들끼리 얘기되는 거는 대충 그 정도 선이다. 뭐 박사학위 한 2000, 요건 급이 있는 거. 그렇죠. 좀 허접한 게 표준어인가요? 하여튼 좀 그런 수준의 것은 1000만 원 정도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런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들과 그 수사관들에게 조사받은 그런 사람들이 내놓는 얘기니까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조사를 하다 보면 대충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를 쓰는구나를 이게 나오는 거죠.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 하자면은 이건 꼭 김건희 씨 얘기는 아닌데 네네네. 일반적인 얘기는 흔히 말하는 갖다 붙이는 게 가장 하급입니다. 그리고 그러겠죠, 중급 아무래도. 정도는 석사 과정생들과 학부 과정생들이 내는 페이퍼가 있습니다. 중간 과제. 학부생들이 내는 페이퍼. 예. 예. 학부 3, 4학년들도 그 전공에 있는 애들은 똑똑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간 과제 같은 거를 제출하고 보통 버리죠. 네. 왜냐하면 그걸 또 다시 또 자기가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걸 뭐 갈무리해 갖고
일종의 유통되는 시장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지금 문제되는 여러 가지 논문에서의 네네. 문제는 네. 그 서술 방식이라든가 내용의 구성 같은 걸 봤을 때 석사 수준은 아닌 것 같다. 학사와 석사 중간 수준이다. 아, 석사 수준도 안 되고 네, 예, 예. 오히려 그 밑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내용 구성 방식과 네. 주제 서술하는 방식들의 흐름 같은 걸 보면요. 아, 네. 요거는 공부를 얼마나 한 사람들이 써준 거다. 아니면 그걸 쓴 거다.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좀 상급으로 가면은 보통 박사 과정생들이 기말 페이퍼를 제출하고 좀 점수를 덜 맞아 갖고 그냥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모아 갖고 시장에 유통될 때 그렇게 이제 일종의 논문의 기본 소스로 쓰이는 형태이죠. 그러니까 급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주고 완전히 일괄 하청 맡기는 이건 불법입니다. 아, 이거 다 불법이지만은 그거는 더 불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4가지 그레이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 비춰 갖고 지금 문제되는 4가지 논문을 다 비교해 보시면은 대충 그림이 그려질 아니 겁니다. 근데 좋아요. 자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일단 핵심 첫 번째 미국이 아니라 박사학위 받은 그 논문 그게 뭐 남의 거 베꼈다는 뭐 회원 유지 그 부분 예. 이런 얘기인데 도대체 논문은 이제 초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앱스트랙트라고 해서 그렇죠. 영문 초록이죠. 예, 예. 초록을 보게 되면은 국문 초록도 있고 영문 초록도 있는데 그 초록을 보게 되면은 이 논문은 무슨 논문이고 왜 만들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연구했더니 결론이 뭐더라 이게 이제 또 압축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김건희 씨가 쓴 논문은 뭐 아바타, 운세, 궁합 이런 게 나온다는데 아바타, 운세, 궁합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논문의 요지가 정확히 뭐였습니까? 모르죠 사실은. 왜냐하면 예. 그 뭐라고 우리가 이제 이게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네. 왜냐하면 서론에서 말한 게 본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검증이라는 예, 게 바로 예. 논문이니까. 논문이라는 검증적으로, 것이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검증하는 논할 논자에 네, 뭐 네. 문자를 쓰는 거니까 말하자면 질문을 논하는 건데 그러면은 서론과 본론에서 얘기되고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 논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포인트인 것 예,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게 학부생들 페이퍼를 조잡팩에 넣었으면은 한 D급 정도는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많이 써본 사람들이나 저같이 이제 논문 심사도 해본 사람들은 네네. 요건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수준의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쓰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예,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솔직히 불러다 놓고 엄청 혼내는 수준인 거죠. 이게 네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 라고 설명해봐라. 라는 수준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록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록이란 것은 그 내용이 압축된 건데 내용의 네네. 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요지가 없다고는 것은 그 논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논문 쓸 때 우리가 아주 기본이에요. 이거는 뭐 누구를 떠나서 그렇죠. 논문을 쓰려는 사람은 일단은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설을 내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해보니까 혹은 문헌을 분석해보니까 이런 가설이 나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으로 난 이 방법을 쓰겠다. 이 방법을 쓰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다 확인을 해보았더니 문제점은 없었고 그 방법에 의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결론은 내가 처음에 세운 가설하고 맞더라 안 맞더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요게 이제 그 논문의 원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 표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표절은 어떤 그런 그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모든 영역의 것들을 다른 사람이 쓴 걸 그대로 뭐 갖다가 쓰거나 자료 인용하거나 이런 정도 그냥 표절이라고 보는 건데 그게 그래도 어쨌든 논문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논문은 문제가 된 논문은 저는 그런 흐름이나 이런 가설 검증의 과정 같은 게 도대체 있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고 이건 논문이 이건 아니죠. 표절이라고 그러니까. 하기도 오히려 표절은 훨씬 더 높은 격인 것처럼 그렇죠. 느껴지는 급이 그런 그래서 상황인 저는 이제 거죠. 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거는 B급 정도 되는 겁니다. 뼈대를 맞춰놓고 그렇죠. 뼈대가 맞춰져 살을 있으니까. 딴 데 가서 붙였다고 네. 하면 이게 표절이래나 뭐 약간의 데이터 조작 왜곡인데 네, 네, 이거는 뼈대가 없는 겁니다. 네. 뼈대가 없으니까 이걸 뭐로 읽어야 되는지라고 할 때 제가 얘기되는 그 심사한 그 교수님한테 네, 한번 네. 묻고 싶어요. 저도요. 당신은 도대체 뭐를 심사하신 건지.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이게 안 하는 거죠. 까놓고 얘기하면 네, 솔직히 이게 말해요, 보고, 우리 예, 솔직히 까놓고 하면 그냥. 이렇게 네, 보면 네. 심사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얘기 않고 이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냈는지. 근데 원래는 심사할 때는 이름은 가립니다. 가려야죠. 예. 네. 근데
이거를 심사하는 사람들은 대충 누가 냈는지 알죠. 그쵸. 왜냐하면 좁으니까. 그리고 뭐 내용만 보면 알잖아요. 뭐 알죠. 뭘 하려고. 왜냐하면 데이터의 분석 수준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술 수준 같은 걸 봤을 때 이건 누가 어떻게 썼는지는 금방 압니다. 아니 그리고 논문은 뭐 오늘 내서 내일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지도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되고 문제는 지도교수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박사 논문은 5명이 5명, 심사를 하는데 석사는 3명. 3명이 내부 자기네 학교 선생님들이고 2분은 이제 외부 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메일로 내가 무슨 논문을 어떻게 지금 준비했으니까 어떻게 나왔습니다. 이걸 계속 주고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예비 프로포절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괜찮은 건지 이게 말이 맞는 건지가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에 지도했던 교수가 전모 씨인데 이분이 처음에 이 사건 터지자마자 아 되게 독창적인 논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독창적이냐 이런 식의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신은 무슨 기준으로 이 사람을 논문을 통과시켜 줬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연락 두절이라는 거잖아요. 예측을 했으면은 아이디어를 가져왔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프로포절 수준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구체화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철광석이 좋다고 해서 모두 강철이 된 철광석의 0.01%만이 강철이 됩니다. 나머지 99%는 다 돌덩이죠. 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말은 이 철광석이 우수합니다. 원재료가 우수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네. 그거를 가지고 네. 어떻게 예비 프로포절로 다듬고 용해서 넣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논문은 그렇죠. 그건 쓰레기죠, 사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운세, 뭐 궁합, 관상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독창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게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잘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지금은 이거는 뭐 네. 문세든 뭐든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훌륭한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도대체 이걸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재료가 나쁘다는 얘기가 그렇죠. 아닙니다. 바로 예, 그거죠. 예, 예. 아, 근데 우리 강정은 님이 노영희 님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제가 방송을 잘 못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국민대에서 좀 사실은 좀 곤란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민대학교에서 그 박사나 석사나 논문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되게 좀 침통해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뭐 지도교수로서 이제 입장을 밝히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학위를 쓰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일반 학술지, 보통 이제 학술지도 또 이제 급이 좀 있습니다만은 학회지 이런데 학회에다 내는 그런 학술지에 게재돼야 되는 논문의 또 편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들도 역시 표절하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실 그런 것들도 좀 제대로 안 된 것처럼 보인다. 요게 또 자격이 안 문제였죠.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보통 저널에 실기 위해서는 박사 논문의 뼈대를 가지고 네. 그 뼈대 중에 하나를 저널로 씁니다. 다른 하나를 또 저널로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로서 저널 등재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박사 논문이라고 하는 큰 목표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과정으로서 트레이닝 과정과 데이터 어떤 점검 과정과 방법론 점검 과정을 하라고 세 영역을 주는 겁니다. 네. 하나는 방법론, 하나는 데이터, 하나는 어떤 구성 이렇게 해서 그거를 심사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박사 논문은 훌륭해지죠. 네. 근데 이거 자체부터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이 뒤에 결과는 보나 마나 하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이 기본 저널이 부실하면은 네. 그리고 부실하고 이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은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없는 것은 이거는 중복 문제가 되죠. 자기 복제도 안 되는 거기 그렇죠. 자기 복제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훈련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성과를 가지고 이런 학술 논문을 학위 논문 쓰면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나쁘게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한 겁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놓고 찢어서 하청을 줘서 대충 하고 해서 섞어갖고 붙였는데 네. 괴물이 된 거죠. 네. 요런 방식은 요 업계에서는 또 흔한 방식이죠, 사실은. 아, 원래 흔한 방식. 나쁜 방식이죠. 네. 사실 저한테도
제가 석사를 91년도에 하고 구사학번으로 박사 들어갔었고 또 최근에도 2017년도에 박사 들어갔는데 논문 제가 계속 못 썼어요. 박사 논문을. 그랬더니 저보고 아예 그냥 대충 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는데 왜 안 하냐. 저한테 그런 방법 알려주신 분도 있어요. 물론 돈은 안 줬지만. 그래서 제가 에이 이제 그러고서는 말았는데 사실 그런 유혹이 좀 여기저기 있긴 있었을 그런 것 같아요. 브로커들도 있습니다. 브로커들? 실제로 그걸 수사한 수사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유명 대학의 그 브로커들이 몇몇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건 브로커죠. 브로커들은 보통 일반 대학원보다는 특수대학원 쪽에 그러니까 암약을 그쪽에 하고 어린이들이 있고요. 많죠. 왜냐하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얼쩡거리는 거죠. 왜냐하면 특수대학원 돈만 내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일반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한 이익을 걷죠. 그리고 이들이 주로 이제 한다는 사람들과 연락선이 되니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대단히 큰 시장일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시장이 예. 형성돼 하나의 있군요. 시장입니다. 마켓이 형성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김건희 씨가 한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뭐 어떤 호텔에 뭐 나이트클럽의 접객원으로 유흥 접객원으로 활동했다 이런 의혹이 이제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강의하고 사업하느라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요 해명이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저는 발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 프로파일러로서 김건희 씨가 이제 이렇게 해명하는 것은 만약에 정말로 이제 김건희 씨를 프로파일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이 말을 분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일단 비중 줄이기죠. 비중 줄이기. 예, 자신의 어떤 삶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이 이만큼이 있는 네, 거고 네, 네. 나머지 하나는 사실 뭘 했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비중이 작은 거다.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죠. 예를 들면 난 죽어도 그건 안 했어요. 당신 나를 어떻게 보고 그따위 말을 하는 거야라고 발칵 화를 내고 했으면은 다른 맥락인데 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나는 내 삶은 이만큼인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요런 거죠. 요거 별로 예, 안-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예, 얘기예요? 이거죠. 근데 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분이 그거를 이건 뭐 예단을 갖고 들으시면 안 되는 거고 질문의 어떤 그 답에 대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응 자체가 벌컥 화는 사람도 있고 누굴 갖고 하는 소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죠. 그렇죠. 부정하는 네. 거죠. 이제 부정의 방법 중에 하나가 비중 줄이기 비중 줄이기.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내가 그런 일을 했겠느냐, 그렇게까지 그렇죠. 했겠느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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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이렇게 정말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약간 비껴가는 거죠. 거 예, 비껴가는 이렇게 거죠. 얘기한다는 예, 거죠. 관심 돌리기죠. 그러면 김건희 씨 말대로 이게 만약에 관심 돌리기고 비중이 별로 없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이분은 왜 석사를 2개나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꼭 그랬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힘들게? 그것은 사실은 예. 자신의 삶을 바깥으로 채우려고 했을 것 약간 같습니다. 과시욕이 예, 있어 예, 보인다 과시욕이 이렇게 있는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드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네. 사실은 우리가 학위 논문이라는 건 명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부족한 것을 커버치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말 방법으로서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전의 삶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공격받았고 위축됐던 것을 커버치하기 위해서 보통 말도 영어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용어를 뭐 함부로 어려운 쓰는 말 쓰는 사람들. 예. 근데 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앞쪽이 사실은 부실하죠. 좀 사상 누각일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저희들 같은 사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죠. 그러면 금방 무너뜨릴 수 있죠. 예, 예.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사실 이분이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 석박사학위가 필요한 것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본인의 뭐 장식품 혹은 뭐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어떤 수단인 것처럼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 보였다는 거잖아요. 보였는데 이제 그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동국대 그 신모 씨. 네네. 그분 아유, 얘기해도 되죠. 예, 신정아 씨가 예, 거죠. 신정아 씨랑 네.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아 씨의 말을 들어보면은 네네. 본인의 어떤 여기 학문적 성과 같은 것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앞쪽으로.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요거 잡으면 잡히겠다 싶어서 바로 잡혔죠. 네네. 근데 왜냐하면은 그분이 필요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시장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은 네.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랬을 가능성에 대한 걸 추정을 한번 해보는데 뭐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예단은 없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예, 예, 감정이 있을 예, 리가 예. 없죠.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허니84님께서 자기 과시한 건가요?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질문을 하셨고요. 그게 수단일 수 있는 겁니다. 수단일 수가 예, 있다. 목적이 아니라. 아, 목적이 예, 아니라. 그다음에 차둘리님은 진짜 궁금한 게 김건희 씨는 그럼 왜 본인이 인터뷰를 했을까요? 이 질문하시네요. 그래서 그 분의 성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약간 이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정지를 하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분은 바로 돌격형 같습니다. 돌격형이요? 네, 돌격형. 그냥 정면 승부를 해버려요? 승부했는데 그게 틀리든 맞든 간에. 네. 근데 그것이 이전에는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물어보시는 거 다니엘님이 이러잖아요. 이런 얘기 뭐 이거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말하겠습니다. 줄리라는 이제 그 이름으로 활동했다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안 맞을 것 같아요. 일반적이라면 그냥 나 그런 술집에서 일하지 않았다. 혹은 뭐 나는 그런 요용 접객원으로 일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나는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질문을 좀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이것은 시간의 문제 같습니다. 시간이 시간. 있었으면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글쎄 그렇게 표현하는 그것까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노 변호사님 얘기한 거 저는 그런 얘기 전혀 얘기하지 물어본 않습니다. 거예요, 제가. 예. 예. 왜냐하면 이분한테의 어떤 그 강조하는 점들이 있는데 이분은 시간을 계속 강조하는 거 보니까 네. 시간을 본인의 강조하는 거. 부분에 있어서는 활동 영역보다는 시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간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그냥 바삐 움직이고 뭔가 열심히 살고 시간을 잘 활용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 내가 그런 허접하고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할 시간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냥 정리를 마음속으로는 하고 넘어가는군요. 그분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물어볼게요. 이제 부인이 그렇게 나오니까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 전 논문 문제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문제다. 대학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런 얘기하고 또 윤 전 총장은 자기 장모님이죠. 그 법정 구속된 최모 씨가 사건이 터지니까 법에는 예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여당 대선 후보 당사자 논문 표절부터 먼저 조사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부인이나 장모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긋는 것 자체도 조금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방향 전환을 지금 틀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상대를 공격할 때 대상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분은 자신의 부인인 거고 네. 공격하는 거는 자신의 경쟁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대로 된 방법은 예를 들면 대선 예비 후보들의 부인이든 가족의 그런 것을 동등한 급으로 비교를 했어야 되는 건데 같은 선상에서 같은 선에 같은 비교를 했어야 기준으로. 되는 건데 네. 그 기준 자체가 아니라 그냥 이것을 같은 급으로 확 물타기 해버리는 물타기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비교를 하려고 했으면 당신 부인들도 그렇게 깨끗해?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당신이 아니라 당신 네. 부인들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거리를 두게 하려고 하고 인지가 좀 뒤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특성 같습니다. 인지가.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하거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심리적 특성이 근데 보통 이 윤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앞에 사안에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 사안을 처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거리두기를 사안하고 나하고는 별개 문제다. 거리두기 하면은 그 나머지는 알아서 밑에 사람들이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계속 사안을 처리했던 방식의 소유자 같아요. 그럼 스스로를 좀 속이는 거 아닙니까? 속였지만 예전엔 잘 됐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잘 됐었으니까. 예전에는 계속 잘 됐죠. 사실은 네. 그 여주지청장으로 쫓겨갈 때도 사실은 본인이 질렀지만은 될 대로 데려왔지만은 사실은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까? 약간 합리화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분 같아요. 네, 예. 이게 다 심리적 방어 기제인데. 방어 기제가 되는 그런 쪽으로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큰 자리에 가셨을 때에 도움이 될까? 가기까지는 도움이 되는데 네. 가서도 그런 태도를 견지하면 안 가서도는 된다. 모르겠어요. 그거는 오히려 큰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독이 됐어요. 예, 왜냐하면 그 모든 걸 다 뒤처리하기 위해서 밑에 분들이 엄청 고생을 할 거 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 일단 요 논문 얘기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베프의 촉 함께하고 계십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계속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제 지금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터진 겁니다. 지난 9일에 아이스박스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의 시신이 발견이 됐고 이 아이의 시신을 신고한 사람은 외할머니였어요. 자, 근데 20개월이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돌이 지나가지고 막 걸어다닐 그런 시점 아니에요? 3살도 될 수 있죠. 앞쪽으로 치면은. 예. 근데 그런 아기를 아이스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가? 근데 이제 계속 그 학대, 그러니까 폭력적인 학대를 오랫동안 해왔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20개월에 이 아이가 죽었지만은 실제로는 학대는 그 이전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공간 자체가 이 두 분이 사실은 뭐 실질 사실혼 관계라는 말씀을 하대요.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정확한 그러니까 혼인신고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이도 상대 비교적 어린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됐으면은 아마 출산 아버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부정하는 출산 같은 형태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네. 그럴 경우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 이걸 뭐 네오레탈사이드라고 해서 우리 보통 영아 살인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그렇죠. 영아 살인 개념에서는 완전히 객관화 시켜버립니다. 그 대상 자체를.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냥 막대기나 돌무더기 정도로 인식한다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막대기나 돌무더기 정도로 인식해 갖고 그냥 그게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게 되죠. 원래 네오레탈사이드 같은 경우에 영아살인은 그 주체는 보통 모입니다. 어머니가 보통 하고 아프리카 부족이나 동남아 부족 어떤 그 시스템에서는 네네. 주로 이제 어머니가 그런 공격을 하는데 복합 사회 같은 경우는 이게 부모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거리두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물적 객관화죠. 물적 객관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인지 부조가 안 생기겠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인지 부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실 살아 있어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공격을 합니다. 뼈를 부러뜨리거나 거의 뭐 뭉개버릴 정도로 공격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안 느끼니까. 절대 안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혼자보단 둘이 더 중화가 돼버리죠. 네네. 그런 상태가 반복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개월도 안 된 이 아이를 아버지가 애가 칭얼거리니까 짜증난다고 그래서 이제 구타를 하면서 학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 가해자의 서사일 수 있는 건데 너 왜 때렸어? 라고 하면 칭얼거리니까 때렸어 라고 경찰이 물으니까 그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 단계 애가 칭얼거리기 전에 아예 죽였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칭얼거리기 전에. 왜냐하면 보통의 이런 네오네탈사이드에서는 그런 게 먼저가 되는데 우리의 경찰들은 그 조사 방법에 있어서의 영아살인을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보통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 감형 요소가 되죠. 근데 사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범죄 시스템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지 수사라든가 이런 데서 좀 되는데 이건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지금 아이가 사망을 하니까 온라인 쇼핑으로 아이스박스를 주문했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그리고 아기 시신을 거기 담았는데 이제 학대는 뭐 아버지가 한 것 같긴 한데 아이스박스 주문은 또 엄마가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네요. 그리고는 화장실에 3주 동안이나 그 시신을 놔뒀다는 거예요, 아이스박스 넣어놓은 상태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어찌어찌해서 애가 이제 죽었다고 상황이 됐을 때 아이스박스에 이제 아이를 넣었잖아요. 근데 화장실에 3주나 놔둬요. 왜요? 그 이제 시체로 여기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물적 시체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물적 그게? 대상화가 완전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동물 사체 버리듯이 했을 겁니다. 이 엄마 아빠는 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오레탈사이드의 네오레탈사이드? 영아살인의 기본 심리 자체가 죽은 다음에는 그 자체를 동물 시신 정도로밖에 인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독특한 심리 구조를 우리가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네. 그 자체가 우리는 아직 인식이 좀 덜하죠. 아동 수당은 챙겼겠죠, 그 사람들은? 등록을 안 되지 않았나요? 등록도 아예 안 했나요?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존재에는 아기를 자기가 나놓고도 등록도 또 안 했어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병원에 데려갔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냥 버리죠. 네. 정말 저는 아동학대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하고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오늘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드셨는지요? 저는 뭐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가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만 네, 어쨌든 우리 앞으로 이런 일 정말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응원, 비판 많이 해주신 거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